네,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지수 낙폭 줄이는 거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데 장 후반까지 탄력 키워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시장 속에 숨어있는 힌트들 살펴볼게요.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장님과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가 대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자극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곳은 어디일지 그 순서를 기다리는 곳을 찾아가 볼게요. 이걸 큰 주제로 놓고 시장 얘기 풀어봅니다. 차장님, 일단 오늘은 테슬라 실적 얘기로 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이 좀 나옵니다. 오늘 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적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저희가 올랐었던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포스코, 하물며 저기 에코프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시장으로 나눴었는데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 이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못 올랐었던 2차 전지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캠, 대주전자재료. 그러네요.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에 그동안 부담스러워서 솔직히 들어가기 좀 부담됐었던 종목군들은 약간 좀 제쳐주더라도 2차 전지주가 대세인 건 맞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저희 국내 증시에 좀 핫하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자동차 매출액은 확실히 그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은 게 보일 거예요. 이 표에서.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또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역시나 가장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그 가격 인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P는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Q가 늘어났죠. P 곱하기 Q는 매출액.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9.6%로 그 전분기가 11.4%였었거든요. 과거에 한 15% 되지 예, 않았어요? 15%. 네. 전년하고 비교하면 또 많이 떨어졌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위에 있는 영업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 인하를 해서라도 팔지 못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원가를 커버를 못할 것을 알아서 실적이 더 나빠질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을 쓴 거였죠. 근데 테슬라 그 실적 발표한 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ASP 첫 번째 쪽 있었죠. 거기에서 좀 감소를 이루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차의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두 번째 보시면은 4680 쪽 셀이 가격을 커버를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데 가격 인하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동안 한없이 할 수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왼쪽 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 될 것 같아요. 확연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2022년도 한 2분기 정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테슬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방어할 테니까 그걸로 많이 커버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션 마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3년도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2차 전지주가 아니고 다른 제조업 같았으면은 벌써 주가 고점 찍고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실적이 사실 여기에서 턴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꽤 높은 레벨에 있었던 저희 에코프로도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 가격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선책을 찾는 방법은 저희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만의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4일, 5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2차 전지주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런 표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6월 27일 거 과거 거를 왜 제가 이런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표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제 아시는 지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6월 12일 날 2650포인트를 찍고서 27일 날 2570포인트까지 꽤 밀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조금 참아라. 2,500대 초반까지는 좀 있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어떤 근거로 말씀드렸냐면은 위에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보면은 과거의 과매수권, 매도 시점에서부터 선물이 꽉 차 있어서 내려가는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2,570선까지 빠져 있다고 손치더라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더 빠졌던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월 7일 날 2,515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어떤 멘트로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7월 19일 거 어제자 3시 10분 거 기준으로 만들어 왔는데 네. 저 표 밑에서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보게 되면 저 파란색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의 바구니로 생각하고 저 바구니가 밑에 있으면 매수, 그거보다 더 밑에 있으면 과매도권으로 박앤세일 이런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 파란색 박스의 꼭대기 부분에 있으면은 과매도권 그렇게 과매수권이죠. 매수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열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 구간이라는 되는데 거죠. 저희 심리는 틀려요. 저 바구니의 밑에 있으면 팔고 싶죠. 그럼요. 굉장히 심리가 두려우니까 저 위에 있으면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번에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보자 하고요. 저 표의 위에 보시면은 저게 코스피 일봉 지수를 제가 그 밑에 선물 지수하고 포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일맥상통하게 저 선물 누적 포지션에 매수권, 매도권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추세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과열권까지 좀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더 끌고 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가 과매도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2,550선까지는 좀 빠지는 것도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경계를 했었을 때 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두려워서 파는 게 아니고 설사 빠져주면 분할 매수를 해서 다음 차에 고점이 2,700선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는 2차 전지 주고 네.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죽는 게 맞겠죠. 현재 장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리더라도 그곳이든. 그쵸, 물리더라도 거기에서 물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급을 찾아보냐면은 최근에 5거래일의 외국인들 매수를 이렇게 좀 쭉 찾아봐요. 왜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서 현재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는 종목군을 보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게. 그래서 5거래일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간 매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7월 19일 기준으로 전 5일 거 외국인 매수를 딱 봤더니만 일단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샀었습니다. 한 날 내내. 그래서 누적 포지션이 꽤 많이 찼거든요, 외국인이. 그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현대일렉트로닉, LS일렉트로닉. 근데 어제부터 해서 전 5일은 또 다시 또 사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기판주도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다 FC BGA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포착이 된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IRA 2차 전지 쪽에서 분리막 쪽인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 오늘도 두 종목 시세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사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세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다른 많이 핫한 2차 전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분리막을 IRA 2차 전지 주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RA 그 세부안에서 부품으로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실은 그 전에 이거부터 보게 되면 그 전에 저희 에코프로 형제들이 왜 갔었나부터 봐야 돼요. 근데 결국엔 양극재 생산 능력 전방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30년도 거의 생산 능력 캐파를 끌어서 현재 가격의 적정 주가로 평가를 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2030년도까지 100만 톤이 되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네. 2027년도, 30년도 ASP가 어떻게 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되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몇몇이 됐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머트리얼즈, 뭐 이노베이션 등등등 합쳐서 하다 보니 그 당시 에코프로 적정 시총은 10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캐파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심리 상태. 네. 근데 그 캐파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에코프로 형제들의 그 양극재 부분에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었던 것들이 그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핵심 광물 쪽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전에 초기에는 뭐가 됐었었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거였었거든. 그러면 큰일 났죠. 우리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서 세부 내용에서 바뀌었죠. 미국 또는 미국 FA 협수정국에서 채굴 가고랑 핵심 광물 사용. 한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한시름 놓았죠. 사실은 그때서부터 트리거가 돼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쭉 올라갔었던 그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배터리 핵심 광물보다 더 타이트한 게 배터리 부품 쪽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증설이 빨리빨리 북미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게 배터리 부품입니다. 사실 네. 핵심 광물은 한시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부품이 캐파 증설에 의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다음 차례로 올라갈 가능성, 에코프로 형제의 뒤를 이어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배터리 부품 쪽에 보면은 여기선 내용이 무조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50%인데 2029년도까지 100%거든요. 그럼 발등에 불 떨어졌죠, 현재. 무조건 북미에서 이제 네. 해야 되죠. 그 중에서 세부 지침 쪽을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분리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유심히 보게 되면 자, 미국 내 증설 계획을 배터리 그 국내 셀 3사들 보게 되면 다 2025년도에 올려 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 SK온, SDI가 다 2025년도에 다 저렇게 계획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 부품사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 그 제조 공정을 딱 보게 되면은 원단하고 코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원단 부분에서 2년이 걸려요. 그리고 코팅에서 1.5년, 그래서 한 3.5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어허. 근데 코팅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단 부분인 2년에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네. 셀사 증설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셀사가 202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증설을 완료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3년이니까. 그러면은 원단까지 2년 남았죠. 그럼 지금부터 증설 지금 부랴부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리막 업체인 아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분리막 캐파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네. 자, 이렇게 2025년도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요 캐파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에코프로에서 봤듯이 에코프로가 2030년도에 100만 톤 증설하네. 그럼 거기에서 적정 주가 구했듯이 땡겨왔듯이, 네. 그렇죠.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까지도 오르지도 않았었고 캐파가 아까 말씀드린 IR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건데 이 자료는 2025년도 것까지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사실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더 생산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빠지죠. 분리막 생산 기업 능력을 보면 상하이 에너지가 하고 시노마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압도적이죠. 근데 결국에는 저 두 개가 빠지고 SKIT의 15억 제곱미터부터 저 밑에까지 쭈르륵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그 분리막 수요가 2030년도에 119억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캐파를 늘려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분리막의 SKIT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단위는 10억으로 돼서 굉장히 2023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직 크게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동안 가치평가를 받았던 루틴을 접목시켰을 때 SK하이테크놀로지가 유망한 부분을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가격 궁금해요. 그러면 2030년까지 안 갑니다. 2025년 딱 2년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밸류 땡겨오면 네. 가격 어느 선까지 보세요? 그냥 캐파가 일단 보수적으로 한 2배 정도 네.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하면은 왠지 박건희 차장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 저희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과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